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다음 주에 나눌 어떤 작품을 먼저 땡겨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누고 다음 주는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나누는 게 제 입장에서 영광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가 한 2주쯤 전에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문득 좀 들었고 이제 드디어 지금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그 당시에 발표가 되었을 때 독일의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작품이고, 이 작품을 읽은 교사들 중에 반성을 했던 교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큽니다. 저도 과외도 했고 이렇게 저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울림과 교훈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또한 이제 제가 주로 소설을 나눌 때 먼저 그 자전적 소설들을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더 현실성과 사실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작품도 헤르만 헤세의 인생의 상당 부분, 실제 삶이 그대로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되고 녹아 들어간 작품이에요. 또한 참고로 이 책은 그 헤르만 헤세 작품들이 좀 철학적이고 읽기 힘든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요. 막 동양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들이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책은 굉장히 읽기가 쉽고 가독성이 높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쭉 이게 문체도 이렇게 읽히는 아주 쉬운 책에 속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대단히 좋고, 특히 선생님이나 교육계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읽으시면 이제 많은 생각해볼 부분들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역시 이 작품도 자전적 소설이지만 먼저 소설 내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작가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독일의 시골 지역 슈바벤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별로 이제 낙후된 그 시골 마을에 이제 한스라고 하는 학생이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유럽 문화 특성상 이제 다 이제 뭐 기독교 아니면 가톨릭이죠. 기독교 어떤 그런 마을인데, 아버지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아들이 출세하길 바랬어요. 그 아들 한스가 이제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육열에 집착을 하면서 얘가 출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명 대도시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근데 저희 이제 배경의 입장에서 아니 신학교를 가는 게 그게 무슨 출세의 길이냐라고 하는데, 독일은요 참고로 루터교가 이제 우세한 지역인데 그 목사가 된다는 건 곧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생계를 보장해줘요. 어린 나이에 생계가 아예 보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래서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에 부임을 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는 거.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게 이제 목사께서 일반적인 학교의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존경을 받고 마을에서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기를 바랬던 거죠. 대신에 그럼 이제 그런 조건의 신학교라면 어떻겠습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치열한, 어릴 적부터 심각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놀지도 말아야 되고 내내 죽어라 대한민국 입시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도 이제 붙을까 말까 될뚱말뚱 굉장히 이제 똑똑하기까지 해야 되는 학생이, 독일도 주가 있는데요, 그 연방주에서 뭐 기껏해야 40명 50명 뽑는 아주 적은 수의 학생들만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한스가 어쨌든 그 마을에서 원래 그동안까지는 특출나게 똑똑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얘가 너무 똑똑하니까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부터 얘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계속 얘만 따로 불러서 더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뭐 히브리어, 그 다음에 뭐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래서 신학을 그때 당시에 배웠던 거죠. 목사가 되는 코스니까. 그래서 막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제 시사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한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교사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 멘트가 나와요. 그 아버지 앞에서 어떤 그 좀 깨어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구두집 아저씨가 저 교사들 때문에 한스가 죽었다 이런 말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너무 세게 좀 표현한 것 같긴 하지만, 이 교사들이 한스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뭐였냐, 한스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학생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니까 어때요? 시켜서 계속 숙제를 내주고 외우라고 하고 다 익히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착착착 다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다른 학생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그런 표현, 너희들 같은 애들을 10명을 이제 갖다 대도 한스 한 명을 이길 수 없어.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한스를 굉장히 칭송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그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얘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칭송하고 뭐 따로 부르고 더 열심히 냈던 이유가 본인이 성취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가르치는 게 쑥쑥쑥 들어가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이제 학생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이 교사들이 한스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이게 그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 나중에 이 한스가 그 신학교까지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요. 그래서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합니다. 한스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는 뭐 시험도 다 끝났고 할 게 없으니까 가르칠 것도 없으니까 한스를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식을 주입하는 것만 하고 그 외의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학생을 실제로 사랑하지도 않고 본인이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사라고 말할 수 없고 진정한 어떤 학생을 사랑하면서 가르치는 본이 되는 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열심히이긴 하지만 빈틈없고 철저하고 학문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본인이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스한테도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으로 왔을 때 하나도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아요. 상대를 하지도 않고 옆에서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만 익숙한 선생들이니까 인격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일단 한 가지 인사이트, 시사점을 줬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한스도 이제 어쨌든 어린 나이에 얘는 너무 순종적인 아이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고 자기가 신학교를 가는 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기계처럼 달달달 다 외우면서 그걸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두통이나 이제 몸이 약해진 어떤 약골의 상태가 일단은 1차적으로 됐고요. 또한 어떤 게 있었냐면 주변에서 어쨌든 이 성적 하나, 이 학습 능력 하나만 가지고 막 얘를 칭송하니까 얘도 겉으로 티는 내내 같지만 우월감이 막 생긴 거야, 안에서.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나는 다르고 특별하고 나는 이렇게 좀 뛰어나다라는 거에 대한 우월감이 생겨서 뭐 구두빵집 아저씨라든가 뭐 독서실, 뭐 도서관 서점 뭐 점원 이런 어떤 거라든가 아니면 기계 뭐 그 연습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을 하는. 근데 그것도 다 사회 구성원이고 누군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저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너무 비참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우월감, 서열화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어쨌든 이 한스는 너무 잘 이렇게 소화를 하고 지식적으로 다 이제 그걸 소화를 잘하는 학생이니까 합격을 합니다. 신학교에. 그것도 전체에서 2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또 이제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방 안에서 이제 이 한스의 삶,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이렇게 친구도 안 사귀고 이제 거기 한스 이제 가서 거기서도 친구도 안 사귀고 공부를 계속 하는데 40~50명 가량의 이제 신학생들, 그래서 나중에 독일의 전국에 배치돼서 평생 먹을 거는 보장이 되고 존경을 받으면서 공무원처럼 목사직을 수행하는 그런 엘리트들인데, 그래서 정신적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어떤 길을 제시하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에 헤르만 하일러라는 이제 그 실제 작가와도 좀 연계가 되는 좀 시인 기질을 가진 어떤 이제 그 깨어있는 생각의 학생이었어요. 이게 왜 깨어있는 학생이었냐면, 이 학생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시라든가 호머의 시라든가 뭐 라틴어 헬라어로 된 문학 작품 같은 걸 막 다른 학생은 문법이랑 이걸 달달다 외우는데 죽기 살기를 외우고 시험을 맞추는 공부에만 치중해서 막 하고 있었는데, 이 헤르만 하일러라는 학생은 뜰 같은 데 나가서 자기가 시도 써보고 그런 작품에 대해서 읊조리면서 음미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관련된 문제를 맞추는 그 디테일에서는 좀 떨어져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신기하게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을 보면 굉장히 본질을 빨리 꿰뚫고
더 아름다운 표현들을 써서 기발한 답들을 하는 거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한스가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 작품들을 저렇게 산책하면서 음미하고 시를 읊조리고 단지 그래서 이제 헤르만 할러가 오히려 그래서 한스나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더 비웃어요. 나중에 너희들은 그걸 달달달 외고 개미처럼 이거 하고 문법 구조와 동사의 변형과 단어들을 파악하는 데만 정신이 다 쏠려 있지만 나는 실제로 너희보다 공부는 덜 하는 것 같아도 진짜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헤르만 하일러가. 그러니까 그걸 처음엔 한스도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신학교 선생님들이 어쨌든 나이가 많잖아요. 헤르만 하일러 같은 저런 학생은 천재기는 하지만 위험한 학생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이렇게 음미하거나 어떤 직접적으로 시험을 통과하려는 데 집중을 하지 않고 어떤 깨어있는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천재지만 위험한 학생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내팽겨치고 열심히 시험, 이 교육 시스템에만 맞춰서 시험에 통과하는 데만 급급해야 간신히 이 빡센 신학교의 코스를 통과를 해서 제대로 나중에 잘 먹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사들은 다. 그래서 헤르만 하일러를 적대시하고 나중에 한스가 이 헤르만 하일러랑 친해지게 되는데 또 오히려 유일한 친구가 되는데 만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이 헤르만 하일러는 좀 잘못한 게 실제로도 있어요. 학교 생활 나중에 하다가 뭐 어떤 뭐 동료랑 싸우기도 하고 뭐 너무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자유분방한 편이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나중에는 헤르만 하일러가. 근데 한스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 절친인 헤르만 하일러가 쫓겨나게 되면서 저런 학생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적응을 하지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몸이 너무 어릴 적부터 너무 공부해서 약골이었기 때문에 현기증 두통도 너무 심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적이 점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시 이 신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들 입장이 어땠냐. 교장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한스를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까지의 성적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 내가 여지껏 가르쳤던 히브리어 학생 중에 최고점의 기록을 깰 수 있는 학생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시 성취감으로 접근하는 거지. 개인의 성취감. 너가 최고로 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내 학문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나야 할 그런 어떤 기록, 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애야. 근데 왜 방황하고 요즘에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거 딴 생각하는 거 같니? 이제 이런 식의 경고를 날립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헤르만 하일러라는 친구를 잃은 이 한스는 의욕을 잃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 한스가 뒤늦게 헤르만 하일러처럼 작품 하나를 실제로 시험과 상관없이 음미하고 깨달음이 주어지고 거기서 또 데자뷰 현상까지 겪는 것 같은 느낌까지 막 받으면서 환상 속에서 막 이렇게 더 체감하는 어떤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시험 자체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생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게 잘 배우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쟤는 저러면 인생 힘들어지는데 이제 이런 말만 합니다. 공무원의 그 안정적인 코스에서 벗어나게 돼서 너는 그런 삶과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돼서 고생하게 될 거야 라는 입장에 그런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어떤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한스가 조금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그 신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합격해서 입학을 하게 됐을 때는 2등으로 입학이 돼서 그렇게 고향에서 다 우러러보고 교장선생님이 막 기차에까지도 마중 나가주고 막 너는 우리 고장에 막 이제 보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받들어 주다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신경쇠약 증세 때문에 쉬어야 돼서 몸이 너무 약해도 쉬다가 이제 결국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도 어쨌든 한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신학교 가는 거는 포기를 하고 그 마을에 있는 기계 견습공 으로서 이제 살아갈래? 아니면 서점에 있는 어떤 그 점원으로서 이제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면서 살아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라 해가지고 한스가 그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2, 3년간 친구 교류관계도 다 끊어졌었습니다. 추억도 거의 다 사라졌고요. 그러다가 2, 3년 전에 알고 있던 아우구스트라는 이제 그 친구한테 기계 견습공 이제 뭐랄까 이제 견습공 딱지는 떼고 이제 숙련된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서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올라간 그 친구를 뒤늦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넌 너무 약골이어서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너가 다시 뭐 이런 일 하겠다면 적응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 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고 이제 그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스가 또 한 번 이 마을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뭐냐면 이미 선생님은 상대를 안 하고 있고 엠마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을 처녀가 이제 그 사과즙을 짜는 이제 행사를 하고 이제 나눠 먹고 있는 중에 한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한스에게 네가 그 머리가 아파한다는 그 청년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호기심 가운데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엠마는 성경이나 이런 책을 보는 그런 여자애는 아니었다. 눈빛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한스랑 좀 기질이라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한스는 그동안 너무 공부만 해서 연애 감각이 아예 없어서 이 여자아이가 다가온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떨려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지냅니다.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 엠마라는 애가 가까이 와줘서 상대해주니까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그동안 여자를 아예 상대를 못 해봤으니까 소녀를.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제 막 끌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몰래 그 엠마의 집에 이제 이렇게 찾아가게 되고 그걸 엠마가 발견하게 돼서 한스를 상대해주고 놀랍게도 갑자기 입을 맞춰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스를 이 엠마라는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 이랬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골이고 순진한 연애는 전혀 초짜에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라는 걸 이 여자애가 알았던 거예요. 여자애는 이미 연애도 많이 해봤고 뭐 공부는 안 했지만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연애도 많이 해봤고 키스도 해봤고 남자들 상대해봤던 여자였기 때문에 한스 같은 숙맥을 이렇게 좀 가지고 놀고 싶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키스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또 만나죠. 그래서 조금 더 강렬한 신체 접촉을 해주는데 한스가 너무 긴장, 그런 공부만 했던 학생한테 이게 너무 첫 사랑이기도 하보니와 그런 스킨십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몸도 약한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뭐 끝까지 뭐 잘 뭐 누리지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나서 다음날에 이 엠마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떠나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떠나기 직전에 한스라는 순진한 아이를 한번 가지고 놀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한스가 알고 대단히 그 공부만 하고 순수했던 이 영혼의 한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견습궁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 막 쇠를 깎고 막 대장장이 막 그런 일을 막 하고 막 기계 부품에 이 나사 막 이걸 깎아내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줄로 이제 일일이 그때 당시에 다 했던 시기니까. 그래서 오전도 끝나기 전에 손이 다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망치질까지 한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든 거죠. 처음에는 좀 재밌게 좀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다른 또 어떤 실제적인 어떤 걸 하는 거니까 형이상학적인 것에 넘어가서. 그래서 오전도 참 힘들어하고 오후까지 간신히 버티고 집에 돌아가면서 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시 인생을 전환해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몸이 적응해야 되는 어떤 그 일을 하고 평생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막 괴로워해요. 근데 이거를 아우구스트라는 친구가 대략 알고 야, 몇 주만 기다리면 어쨌든 너도 손이 이제 굉장히 딱딱해져서 이제 물집이나 이런 고통은 사라질 거고 네 몸이 잘 견뎌주기만 하면 나는 이제 이미 3년을 했고 이것도 적응하면 힘들지 않고 또 뒤에 이제 저녁 시간에는 술도 마시면서 놀면서 잘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는 어떤 어느 정도의 그런 이 작품에서 거의 드물게 이해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좀 상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주변에서는 어쨌든 이미 한스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고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제 오히려 그리고 기계공이 되기에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무튼 한스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뒤에서 계속 적응하고 또 여자에게 버림받고 하면서 또 고통받고 순수한 영혼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막 그러는 과정을 겪는 중에 주말에 이제 그 같이 술을 마시자고 이제 이 또 견습공들이 막 불렀는데 한스는 너무 몸이 적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쉬고 싶어서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또 순수하고 잘 거절하지 못하는 계속 시킨 대로 하는 타입이잖아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술을 그때 난생 처음으로 취해보면서 엄청나게 마시게 됩니다. 마시게 되고 휘청휘청 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실수인지 그때 스스로 그렇게 고자는 작품에 나오진 않지만 강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얘가 조금만 늦게만 와봐라 내가 몽둥이로 때려주고 혼을 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안 오니까
그러니까 다음날에 보니까 이제 강물에 쓸려서 한스의 시체가 발견되고 오히려 표정은 환하고 밝았다. 이 삶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환하고 밝았다. 이런 표정을 지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거기서 교사들도 이제 뒤늦게 이제 상대도 안 했던 이제 교사들이 와서 있을 때 구두방집 아저씨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 말하는 겁니다. 저 교사들이 한스를 죽인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꿈에 대한 확실한 어떤 방향성의 제시가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죽어버린 한 소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근데 이제 뭐 이 작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근데 이 말은 해주고 싶어요.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암울하게 볼 것은 아닌 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한테 맞지 않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인생인 거죠. 근데 다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너무 없을 때는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너무 불합리해 보이는 게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스가 여기서는 이제 뭐 시험에서는 이제 실패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지만 그 안 사이사이 이 소설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을 계속 찝어내는 어떤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근데 이런 인생을 만약에 실제로 산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 매일매일의 소소한 즐거움과 긍정적인 요소가 과연 없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삶의 긍정한 요인 역시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뭐 막 뛰어나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삶을 긍정하면서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은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랑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도 참고로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똑똑했던 사람인데 대신에 멘탈이 약했어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똑똑해서 그렇게 신학교까지 갔어요. 한스랑 여기까지 완전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뭐 헤르만 하일라까지 비슷했잖아요. 작가는. 이 작가가 시인 기질이 있고 자유분방한 편이라서 그 기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신학교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제 막 너 그 안정적인 그 코스를 왜 버리게 돼서 맞아 굉장히 이제 그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 뭐 시인하겠다고 뭐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막 거절당한 거에 대해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사방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리고 이후에 또 똑같이 이 작가도 이제 그런 일이 포기가 됐으니까 엘리트 코스가 포기가 됐으니까 이제 그 뭐 기계 견습공, 그다음에 뭐 시계 수리공, 그다음에 서점의 점원 일들을 이제 하게 돼요. 하면서 거기서 또 좌절감과 상실감,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잖아요. 몸이 적응이 안 됐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 헤르만 헤세가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가의 길을 가게 되죠. 근데 그 한스와 헤르만 헤세 차이점이 뭐냐면 한스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근데 헤르만 헤세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헤르만 헤세가 견딜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은 분명히 있었다. 어머니는 받아주시니까. 그리고 그 예민한 그 결론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민한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은 남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더 받고 피곤하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 멘탈이 약하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조건 같단 말이에요. 시험 칠 때도 막 불리하고. 근데 이런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었고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가 있었고 그걸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걸 견디니까 헤르만 헤세도 어쨌든 그 신경쇠약 증세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이 생기게 되고 강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서 끝까지 그 어떤 너무 경험이 없어 어릴 때 그 시기를 어쨌든 넘기니까 나중에 나치가 이제 창궐하고 독일이 이제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이제 사고관이 다 바뀌게 됐을 때 양심적인 작가로서 스위스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끝까지 나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건 가짜 엉터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선동하는 걸 이제 그런 정권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있는 지식인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목소리를 내면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아마 이 헤르만 헤세도 처음에 굉장히 초짜에 공부 안 하다 그 신학교가 잘 되면 그 연애를 못 했나 봐요. 굉장히 막 쑥스러움 타고 뭐하고 막 적응 못 하고 막 했는데
한스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소설가 작가는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렇게 피곤한 사람이 뭐 연애는 제대로 했을까? 이 역시도 극복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결혼을 3번이나 합니다. 예민해서 뭐 이혼을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방황을 하고 뭐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긴 한데 결혼을 3번, 그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결혼을 또 3번이나 하기도 그런 경험들도 겪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좀 이제 고질적으로 좀 자기가 너무 예민해서 신경쇠약증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을 받는 부분들은 계속 좀 가지고 가는 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서 이제 스스로도 그걸 잘 극복해 나갔던 거고, 마침내는 어쨌든 뭐 엘리트 코스 실패하고 방황하고 뭐 시계견스권에 막 이렇게 막 바닥 인생 것처럼 보는 것도 경험이 이렇게 좌충우돌 사는 것 같았지만 그걸 다 감당하고 약점인 것 같은 예민한 멘탈까지 잘 활용을 해서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부가 팔리는 그런 엄청난 그 작가의 이제 바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쓰레바키 아리사를 통해서 교사는 내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성취감과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달하는 어떤 학생에 대해서 맨날 내팽긋 쳐두고 걔는 이상한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 학생은 그 나이 그 시점에서 그런 방황을 할 그런 기질의 학생인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 속도, 내 커리큘럼에 따라와 라고 하면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연약한 학생들, 아직 경험이 없는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은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스는 죽었으니까 이제 좀 너무 좀 비관적이고요. 근데 이 작가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면 그렇게 멘탈이 약하고 너무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도 끝까지 잘 소화해서 견디고 또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그런 섬세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걸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더 마치 안델센 동화에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것처럼 더 아름다운 삶으로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나눠보았습니다. 무언가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억지스럽게 제 방송을 무조건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